5성급 레스토랑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 충격적인 진실에 수사팀은 경악했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지금 5성급 레스토랑에서 호화로운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다고. 수정처럼 빛나는 샹들리에 아래 부드러운 음악이 흐른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이 화려함 뒤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 그날 밤 수사팀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다. 레스토랑 냉동고 속 수입육 더미 사이에서 얼어붙은 사람의 다리 한쪽이 발견된 것이다. 이 최고급 레스토랑의 주방 뒤편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다리의 주인은 누구이며 왜 최고급 식자재만 있어야 할 곳에 보관되어 있었을까? 이 충격적인 사실은 수사팀을 깊은 충격에 빠뜨렸고, 이야기는 우리를 공포와 미스터리가 뒤섞인 예측 불가능한 어둠 속으로 이끌 것이다. 2023년 12월 비 내리는 서울의 밤. 강남 테헤란로 주변의 도로는 지나가는 차량들의 불빛을 반사하며 젖은 채 반짝였다. 차가운 공기는 거리를 한산하게 만들었다. 고층 빌딩 12층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에클라 에클레트라는 여전히 환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수정 샹들리에가 빛나고 손님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밤 10시 17분 서울 강남경찰서에 긴급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 근무자는 겁에 질려 더듬거리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자신을 에클라의 주방 인턴 김민준이라고 소개했다. 민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하 창고 냉동고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고 무언가 정상이 아니라고 느꼈다. 경찰은 지체할 수 없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소규모 팀이 파견되었다. 3명의 형사, 무장한 기동대원 2명,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서 온 법의관 1명, 꼼꼼하고 대담하기로 소문난 젊은 장교, 강지훈 경위가 팀을 이끌었다. 밖에서 본 레스토랑, 에클라는 여전히 호화로웠다. 고급 차들이 깔끔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리셉션 직원은 상냥한 미소로 손님을 맞았다. 불과 몇 층 아래에 누구든 소름 끼치게 할 만한 것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팀은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갔다. 금속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공기가 확 끼쳐왔다. 역겨움을 유발하는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젊은 대원 중 한 명은 구토를 참으려 입을 막아야만 했다. 복도 끝에는 높이 2m짜리 거대한 산업용 냉동고가 서 있었다. 문은 디지털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다. 하지만 문틈으로 짙은 색의 액체가 새어나와 하얀 타일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듯 긴 줄을 만들고 있었다. 비밀번호 아는 사람 누굽니까? 강경희가 단호하게 물었다. 레스토랑 지배인인 박상현이 불려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은 떨리고 있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순간 더욱 강렬해진 악취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뿜어져 나왔다. 안에서 새어나온 하얀 불빛이 호주산 와규라벨이 붙은 수입육 더미를 비췄다. 하지만 그 더미 사이로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가 보였다. 그 틈으로 얼어붙은 사람의 다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공간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오직 냉동고의 기계음만이 들려왔다. 강지훈 경위는 숨을 참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방금 본 것이 훨씬 더 거대한 사건의 시작임을 직감했다. 강경위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현장을 즉시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박 지배인을 제외한 모든 레스토랑 직원들은 밖으로 나가도록 조치되었다. 법의관 한서연 박사가 천천히 다가가 얼어붙은 다리를 살폈다. 강지훈 경위는 굳건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금 발견된 사람의 다리 토막에 고정되어 있었다. 한 박사님, 초기 검사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강경위가 물었다. 한서연 박사는 조심스럽게 절단면을 살폈다. 그녀는 그 다리가 성인 남성의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절단면이 매끄럽습니다. 마치 예리한 도구로 잘린 것 같습니다. 조직의 색으로 보아 피해자는 절단 당시 살아있었거나 사망 직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 현장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다. 강경위는 복도 구석 의자에 불안하게 앉아있는 박상현 지배인에게 고개를 돌렸다. 이 냉동고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박 지배인은 애써 평정을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그는 총괄 셰프와 2명의 수석 보조 셰프만이 이 대형 냉동고를 연다고 설명했다. 자신은 지하 창고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통 최강민 셰프가 모든 걸 관리합니다. 그는 아주 엄격해서 다른 직원이 관여하는 걸 싫어하죠. 박 지배인이 말했다. 그럼 인턴인 김민주는 냉동고에 접근할 권한이 없겠군요. 강경위가 확인하자 박 지배인은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하지만 오늘 밤 경찰에 신고한 것은 바로 김민준이었다. 몇 분 후 김민준이 안으로 들어왔다. 청년은 창백했고 몸을 떨고 있었다. 강경위는 그를 진정시켰다. 자네를 탓하는 게 아니야. 본대로만 말해주게. 민주는 작은 목소리로 처음에는 소고기가 썩은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이상한 냄새를 맡았고 냉동고 쪽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짙은 액체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겁이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자네가 냉동고를 열어본 적은 있나? 강경위가 물었다. 민주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평소 최강민 셰프만이 그곳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히 열어볼 생각도 못했다고 맹세했다. 민준의 진술은 이후 CCTV 녹화 영상과 대조되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지난 72시간 동안 지하 창고에 들어간 사람은 김민준 자신과 최강민 셰프 단 2명뿐이었다. 최강민이라는 이름이 핵심 인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에클라에 합류하기 전 여러 5성급 호텔에서 경력을 쌓은 매우 재능 있는 총괄 셰프로 알려져 있었다. 41세. 규율이 엄하고 혹독하며 완벽주의자로 유명했다. 많은 이들에게 최강민은 품질 보증 그 자체였다. 하지만 강경위에게는 그런 성격이 오히려 더 어두운 무언가를 숨기는 가면일 수 있었다. 민준군, 마지막으로 최 셰프가 지하 창고에 들어가는 걸 본 게 언젠가. 강경위가 물었다. 민준은 기억을 더듬었다. 어제 새벽 1시쯤이었어요. 전 아직 주방에서 설거지 중이었는데 그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꽤 오래 8분 넘게 안에 있었어요. 강경위는 빠르게 메모했다. 8분은 단순히 고기 재고를 확인하기에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한편 한서연 박사는 검사를 계속했다. 검은 비닐봉지 안에서 그녀는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더 큰 의문을 낳았다. 피해자가 사실은 여성이었을까? 아니면 이 신체 부위를 옮기는데 다른 사람이 연루된 것일까? 강경위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머리카락 샘플을 즉시 DNA 연구소로 보내고 지난 한 주간 서울에서 접수된 실종자 보고서와 대조하라고 지시했다. 밖에서 거세게 내리는 비는 음울한 분위기를 더했다. 김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박상현은 여전히 불안해했다. 한서연 박사는 법의학 장비로 분주했고 강지훈 경위는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며 서 있었다. 그는 오늘 밤 발견된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냉동고 속 다리 토막은 단순한 범죄 증거가 아니었다. 에클라라는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벽 뒤에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날 밤의 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내일 아침 최강민 셰프를 신문한다. 모든 답은 그에게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시계는 새벽 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비는 여전히 서울을 적시고 있었고 에클라 사건의 공식적인 수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밤새 내린 비로 여전히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다. 강남경찰서 내부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에클라 레스토랑에서 발견된 신체 토막 사건으로 전체 팀이 밤새도록 일했다. 강지훈 경위는 신문실에 앉아 보고서 파일을 응시했다. 그의 옆에서 한서연 박사가 막 초기 검사 결과를 전달했다. 피해자는 젊은 여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박사가 말했다. 완전한 DNA 분석은 기다려야 하지만 조직의 특징으로 보아 남성은 아닙니다. 강 경위는 한숨을 쉬었다. 만약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며칠 전 실종 신고된 사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서아, 24세. 갑자기 출근하지 않은 에클라의 종업원이었다. 경찰은 김민준을 신문실로 데려왔다. 청년은 지쳐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다. 강경위는 그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듯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민준 군, 어젯밤에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민준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대답했다. 사실 본 게 있어요, 경위님. 일주일 전쯤이에요. 새벽에 최 셰프님이 커다란 검은 봉지를 들고 지하 창고로 들어갔어요. 전 수입육인 줄 알았는데 냄새가 이상했어요. 무서워서 물어보진 못했습니다. 강경위는 빠르게 메모했다. 이것이 그가 찾던 것이었다. 최강민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추가 진술. 그때 자네와 함께 다른 사람도 있었나? 아니요.
설거지 때문에 야근한 건 저뿐이었어요. 혼자 들어가셨습니다. 강경위는 민준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자네의 진술은 매우 중요해. 하지만 경고하는데 더는 숨기는 게 없어야 해.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자네의 입장이 곤란해질 거야. 민준은 눈물을 글썽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최강민 셰프가 방으로 들어왔다. 41세의 남자는 깔끔한 흰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그는 꼿꼿이 앉았고 심지어 자신감 있어 보였다. 최강민 셰프님, 강경위가 불렀다. 수사와 관련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최강민이 짧게 대답했다. 자료에 따르면 신체 부위가 발견되기 전 지하 창고에 마지막으로 들어간 사람이 당신이더군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재고를 확인하는 게 제 임무니까요. 그가 망설임 없이 말했다. 새벽 1시에 거의 9분 동안이나 안에 계셨더군요. 재고 확인만 하기에는 꽤 긴 시간 아닙니까? 강경위가 날카롭게 쳐다봤다. 최강민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선반을 재정리했습니다. 전 완벽주의자라 모든 게 깔끔해야 하거든요. 그뿐입니다. 강경위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냉동고 안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발견된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확신하십니까? 몰랐습니다. 그가 단조롭게 대답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더욱 짙어졌다. 최강민은 마치 모든 질문에 대비한 사람처럼 전혀 놀라거나 화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강경위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들어갔다가 빈 가방을 들고 나오는 CCTV 증거를 보여주었을 때도 그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주방용품을 자주 옮기니까요. 과장하지 마시죠. 방구석에 앉아있던 한서연 박사가 말을 가로챘다. 당신의 아파트에서 의심스러운 얼룩이 묻은 장갑을 발견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생물학적 체액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최강민의 눈이 빠르게 깜빡였다. 하지만 그는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주방에서는 얼룩이 어디서든 묻을 수 있죠.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군요. 강경위는 대꾸하지 않고 오랫동안 그를 쳐다봤다. 그는 이 남자가 발뺌에 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신문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지만 최강민의 대답은 항상 일관되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의 몸짓 언어는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강경위는 잠시 멈추기로 결정했다. 최강민이 방을 나간 사이 팀이 모여 논의했다. 그는 너무 침착해. 강경위가 말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야. 무언가 숨기고 있어. 한 형사가 맞장구 쳤다. 하지만 증거가 아직 약합니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강경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의 아파트를 전면 수색한다. 오늘 밤 당장. 팀이 강남의 최강민 아파트로 향했을 때 다시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현대적인 건물은 평범해 보였지만 강경위는 그 안에 사건의 실마리를 풀 무언가가 있다고 확신했다. 공식 압수수색 영장으로 아파트 문이 열렸다. 내부는 깔끔했고 가구는 정돈되어 있었으며 방향제 냄새가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하지만 노련한 형사들은 지나친 깔끔함이 종종 비밀을 숨긴다는 것을 알았다. 강경위는 팀을 나누었다. 모든 방이 꼼꼼하게 수색되었다. 주방, 거실, 욕실 모두 깨끗했다. 그때 침실에 있던 대원 한 명이 작게 외쳤다. 경위님, 침대 밑에 무언가 있습니다. 검은색 스포츠 가방이 꺼내졌다. 무겁고 뻣뻣했다. 지퍼가 열리자 모두가 침묵했다. 그 안에는 커다란 주방용 칼, 뼈 절단용 톱, 그리고 한 쌍의 고무장갑이 들어있었다. 장갑에는 이미 말라붙었지만 짙은 색의 얼룩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한서연 박사가 즉시 샘플을 채취했다. 이게 인간의 혈흔으로 증명되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강경위는 그 가방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는 오늘 밤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에클라에서 신체 토막이 발견된 이후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최강민. 그는 단순한 완벽주의자 총괄 셰프가 아니라 끔찍한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다. 밖에서는 비가 쉼없이 서울을 적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서 수사팀은 에클라 사건이 미스터리한 발견에서 도시 전체를 뒤흔들 잔혹한 살인 혐의로 막 바뀌었음을 깨달았다. 밤새 내린 폭우로 서울의 아침 도로는 여전히 젖어 반짝였다. 국가수 법의학 실험실에서 한서연 박사는 서류로 가득한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고 눈은 막 분석기에서 나온 DNA 검사 결과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소식이 수사의 방향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그녀는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던 강지훈 경위에게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강 경위님, 한 박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무거웠다.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클라에서 발견된 다리 토막은 이서아 씨의 원룸에서 채취한 샘플과 일치합니다. 강 경위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며 침묵했다. 마음속으로 예상은 했지만 확답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3일 전 실종된 24세의 젊은 종업원 이서아 씨가 정말로 희생자였던 것이다. 부산에 계신 어머니를 돕기 위해 서울로 상경한 그 아가씨는 이제 비극적인 운명으로 끝나야 했다. 강남경찰서 회의실, 커다란 화이트보드는 사진과 수사 기록으로 가득했다. 중앙에는 종업원 유니폼을 입고 미소 짓는 이서아 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다양한 증거에서 뻗어나온 붉은 선들은 모두 한 이름, 최강민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 젊은 형사가 속삭였다. 레스토랑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서아 씨는 착한 아이였대요. 매달 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꼬박꼬박 돈을 보냈다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강 경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말은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더욱 현실적으로 느끼게 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가족에게 쓰라린 진실을 전하는 것임을 알았다. 김민준이 다시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왔다. 청년은 지쳐 보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강 경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 군, 이서아 씨와 최 셰프의 관계에 대해 본 적 있나?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몇 번. 레스토랑 문 닫은 후에 최 셰프님이 서아 씨를 부르는 걸 봤어요. 특별 메뉴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대요. 처음에는 그녀도 기뻐하고 특별 대우받는다고 느꼈죠. 하지만 최근에는 저한테 좀 무섭다고 말했어요. 최 셰프님의 눈빛이 이상하대요. 제자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로 평가하는 것 같다고. 그 진술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긴장시켰다. 최강민은 단순한 스승이었을까? 아니면 이서아를 다른 대상으로 본 것일까? 확인을 위해 팀은 지난 7일간의 레스토랑 CCTV 영상을 다시 돌려봤다. 몇 시간의 재생 끝에 그들은 중요한 장면 하나를 찾아냈다. 정확히 새벽 0시 37분 주방 카메라에 최강민이 종업원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잡혔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키와 머리 스타일이 이서아와 매우 흡사했다. 영상에는 그들이 잠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후 이서아는 최강민을 따라 지하 복도로 향했다. 마지막 카메라는 두 사람이 창고로 들어가는 것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문이 닫힌 후 나온 것은 최강민 뿐이었다. 이서아는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강경위는 모니터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시각적 증거였다. 이서아는 명백한 희생자였고 최강민은 그녀와 함께한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이서아의 어머니 위다르티 씨가 부산에서 도착했다. 중년의 여성은 소박한 옷차림이었다. 오는 내내 울었는지 얼굴은 부어 있었다. 수사팀을 만나자마자 그녀는 딸의 사진을 꼭 쥐었다. 어머님, 삼가조의를 표합니다. 강경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도 최선을 다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다르티 씨의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우리 딸이 열심히 일해서 동생 학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돼야만 했니? 우리 딸. 왜 하필 우리 애가? 그녀의 통곡에 몇몇 경찰관들도 고개를 숙였다. 심각한 사건에 익숙한 강경위조차 가슴이 아팠다. 한 아이의 아들로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의 무게를 잘 이해했다. 이어서 한서연 박사가 추가 검사 결과를 전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다. 조직의 상태로 보아 이서아 씨는 상처를 입었을 때 아직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사망하기 전에 고통을 겪었다는 의미입니다. 방은 갑자기 고요해졌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모든 이에게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상상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강경위는 증거보드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DNA, CCTV, 김민준의 증언, 아파트에서 나온 증거물들, 모든 붉은 선이 한 점, 최강민을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강경위는 이 사건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강한 직감은 이서아가 유일한 희생자가 아닐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 호화로운 레스토랑 뒤에는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비가 갠 후 맑아지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봤다. 마음속으로 그는 속삭였다. 서아 씨, 약속합니다. 이 진실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모든 것을 파헤치겠습니다. 그날 밤
최강민에 대한 구속영장이 공식적으로 발부되었다. 팀은 다음 단계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다른 희생자가 있는지 조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에클라의 가장 어두운 면으로 이끌게 될 폭로의 시작이었다. 최강민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밤, 수사팀은 다시 에클라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 창고 전체를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였다. 냉동고로 향하는 좁은 복도가 다시 열렸다. 냉방기가 계속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축한 냄새는 여전히 스며나왔다. 문에 둘러쳐진 폴리스 라인은 그곳이 여전히 미스터리의 중심임을 알렸다. 강지훈 경위는 한서연 박사와 기술팀과 함께 거대한 냉동고 앞에 섰다. 그들은 정밀 저울,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숨겨진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드릴을 가져왔다. 모든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강경위가 말했다. 첫 번째 냉동고가 열렸다. 수입 소고기 덩어리들이 깔끔하게 쌓여 있었다. 하나씩 들어올려 무게를 재고 확인했다. 처음에는 정상이었지만 2.5kg 라벨이 붙은 한 봉지가 훨씬 가벼웠다. 봉지를 열자 모두가 침묵했다. 소고기 조각들 사이에 질감이 다른 창백한 색의 조직이 숨겨져 있었다. 한 박사는 그것을 특수 용기에 담았다. 이건 명백히 소고기가 아닙니다. 질감으로 보아 인간의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주변은 고요했고 냉동기에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검사는 계속되었다. 그 결과 다른 몇몇 봉지에서도 비슷한 내용물이 발견되었다. 마치 일반 식자재인 것처럼 위장된 소고기와 인간의 신체 조각이 섞여 있었다. 강경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패턴이 있었다. 식자재 사이에 희생자를 숨기는 시스템이 있었다. 두 번째 냉동고가 검사되었다. 얼어붙은 고기더미 뒤에서 팀은 더 의심스러운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내용물에 대한 긴 설명은 필요 없었다. 명백히 다른 신체 부위, 긴 뼈, 얼어붙은 장기, 그리고 근육 조직이었다. 한 박사는 크기와 형태로 보아 빠른 검사를 마쳤다. 그녀는 강경위에게 속삭였다. 이것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최소 3명의 다른 희생자가 있습니다. 강경위는 잠시 침묵했다. 그 깨달음이 그를 강타했다. 이서하는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이 호화로운 레스토랑은 더 많은 생명의 종착역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강남경찰서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모든 증거가 커다란 보도에 전시되었다. 신체 조각 사진, 고기 무게 측정 결과, CCTV 녹화 영상까지.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다. 모두가 이 사건이 초기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한 고참 형사가 말했다. 만약 정말로 3명의 다른 희생자가 있다면 지난 몇 달간 서울의 모든 실종자 보고서를 다시 열어봐야 합니다. 에클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경위가 덧붙였다. 실종자 보고서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일했던 직원들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흔적도 없이 갑자기 그만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연쇄 살인 혐의로 격상되었다. 한편 구치소에서 최강민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다. 한 형사가 몇 명이나 죽였지? 라고 묻자 최강민은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는 누구든 소름 돋게 하기에 충분했다. 최강민의 태도에 대한 보고를 받은 강경위는 짧게 말했다. 그가 쉽게 입을 열진 않겠지만 우리에겐 다른 방법이 있다. 회의가 끝나기 전 기술팀이 추가 발견 사항을 보고했다. 경위님, 원래 건물 설계도와 냉동고 크기를 비교해보니 뒤쪽 부분에서 거의 1m의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은 즉시 술렁였다. 강경위는 진지하게 바라봤다. 비밀 공간이 있다면 그게 열쇠일 수 있다. 오늘 밤 당장 확인해야 한다. 모두가 그들이 마주한 것이 단순히 신체 조각이든 냉동고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에클라는 그 벽 뒤에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밖에서는 다시 가느다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호화로운 레스토랑 뒤에서 드러날 진실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날 밤 가느다란 비가 여전히 서울을 적시며 젖은 도로 위로 도시의 불빛을 반짝이게 했다. 에클라 레스토랑에서 수사팀은 다시 지하 창고에 모였다. 처음부터 이곳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건물 관리인이 보여준 설계도는 그들이 본 공간의 크기와 명백히 달랐다. 거대한 냉동고 뒤편으로
거의 1.5m의 차이가 있었다. 강지훈 경위는 한서연 박사와 기술팀과 함께 강철 패널 앞에 섰다. 그는 설계도를 가리켰다. 이 공간은 더 넓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기술자가 즉시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다. 결과는 특정 영역에서 온도 차이를 보여주었다. 벽 뒤에 빈 공간이 있다는 신호였다. 쇠망치로 두드리자 이상한 소리가 울렸다. 속이 꽉 차지 않은 소리였다. 경위님, 비밀 공간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자가 보고했다. 강경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당장 뚫어. 전기 드릴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강철이 잘릴 때 작은 불꽃이 튀었다. 기계 소리가 좁은 복도에 울려 퍼지며 분위기를 더욱 긴장시켰다. 거의 30분 후 패널이 마침내 열리며 그 뒤에 어두운 통로가 드러났다. 코를 찌르는 악취가 즉시 터져나와 몇몇 대원들은 기침을 하며 황급히 추가 마스크를 착용했다. 손전등을 든 채 강경위가 먼저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는 좁고 축축했다. 벽은 차가운 강철로 되어 있었다. 통로 끝에서 그들은 작은 금속문을 발견했다. 문을 강제로 열자 그 너머의 광경에 모두가 멈춰 섰다. 방은 어두웠다. 안의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중앙에는 일반적인 요리용이 아닌 것이 분명한 커다란 금속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표면은 지우기 힘든 짙은 얼룩 자국으로 긁혀 있었다. 그 옆에는 강철 싱크대, 물호스, 그리고 몇몇 녹슨 날카로운 도구들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방구석이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검은 플라스틱 용기가 쌓여 있었다. 일부는 이미 찢어져 있었다. 안에는 인간의 뼈 조각들이 보였다. 일부는 온전했고 일부는 단지 파편이었다. 한 젊은 대원은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서연 박사가 다가가 오랫동안 바라본 후 강경위에게 속삭였다. 이 뼈들의 크기로 보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소 4명의 다른 희생자가 있습니다. 강경위는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 모든 일이 호화로운 레스토랑 바로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위층의 손님들은 발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른 채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방이 다른 쪽에서 기술자는 잠긴 금속 캐비닛을 발견했다. 강제로 연 후 그 안에는 보존액이 담긴 여러 개의 유리병이 있었다. 그 병들 안에는 보존 처리된 인간의 신체 조직 조각들이 보였다. 마치 증거물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보관된 수집품 같았다. 침묵이 지배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고 오직 방의 모든 구석을 기록하는 증거 사진 카메라의 찰칵 소리만 들렸다. 강경위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기록해. 하나도 놓치지 마. 2시간 내내 그들은 방의 내용물을 지도화했다. 모든 물건은 증거물 봉투에 담겨 라벨이 붙고 사진이 찍혔다. 배치로 보아 이 방은 명백히 처형 장소로 기능했다. 모든 증거는 희생자들이 이곳으로 끌려와 살해된 후 그 시신이 냉동고에 숨겨졌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날 강남경찰서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 금속 테이블, 뼈 무더기, 그리고 조직이 담긴 유리병 사진이 커다란 보도에 전시되었다. 모든 대원들은 침울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한고참 형사가 말했다. 만약 정말 4명의 다른 희생자가 있다면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계적이고 매우 계획적인 장소에서 벌어진 연쇄 살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강경위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지금 알아내야 할 것은 실제 희생자 수와 다른 공범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 말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몇몇 대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그 질문이 그들이 가진 답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구치소에서 최강민은 수갑을 찬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형사가 새로 발견된 비밀 공간에 대해 언급하자 최강민은 그저 눈썹을 치켜 올리더니 작게 웃었다. 그걸 찾아냈군, 잘했어.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믿어도 그건 시작에 불과해. 그 말을 동반한 옅은 미소는 소름을 돋게 했다.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일종의 신호였다. 그날 밤 강경위는 다시 집무실에서 증거보도를 응시했다. 희생자들의 사진, 비밀 공간의 도면, 그리고 법의학 결과가 벽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단지 표면에 불과했다. 밖에서 서울은 그 소란스러움으로 계속 윙윙거렸다. 하지만 도시의 화려함 뒤에서 어두운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에클라는 단순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계획된 연쇄살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였다.
그리고 강경위의 직감은 말했다. 최강민 뒤에는 다른 누군가가 더 있다. 서울은 새로운 한 주를 다른 분위기로 맞이했다. 에클라 레스토랑에서 비밀 공간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경찰의 필사적인 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퍼지기 시작했다. 강남경찰서 앞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정보의 틈새를 기다리며. 강지훈 경위는 본부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인파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조만간 대중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문제는 더 이상 만약이 아니라 언제였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비밀 공간에서 나온 모든 증거가 커다란 보드에 전시돼 있었다. 금속 테이블 사진, 뼈 조각, 조직이 담긴 유리병. 강경위는 단호한 어조로 논의를 이끌었다. 희생자가 1명 이상이라는 것은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는 신원 확인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실종자 보고서를 다시 여십시오. 한서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초기 비교 결과 최소 4명의 다른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실한 결과를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과의 DNA 대조가 필요합니다. 이는 병원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 젊은 형사가 화면에 목록을 띄웠다. 첫 번째 이름은 안도현, 19세, 강남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두 번째 이름은 김리나, 27세, 에클라에서 멀지 않은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후 실종된 이벤트 기획사 직원. 하나씩 이름이 화면에 나타날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강경위는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이 패턴이 맞다면 희생자들은 레스토랑 주변 지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에클라가 사냥의 중심지였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본부 밖에서는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서울 고급 레스토랑의 미스터리 또는 직원 실종, 에클라에 무슨 일이? 와 같은 선정적인 제목의 추측성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 총경은 강경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의 주름이 가득했다. 강경위, 조심하게. 이건 민감한 사건이야. 에클라에서 식사했던 유명 인사들이 많아. 만약 언론이 증거를 잡으면 국가적인 스캔들이 될 수 있어. 강경위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민감한 사건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사라진 생명이 있습니다, 총경님. 권력 있는 사람이 관련되었다고 해서 눈 감지 않겠습니다. 윤 총경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자신의 부하가 고집이 세다는 것을 알았지만 강경위가 옳다는 것도 알았다. 알겠네. 하지만 준비하게. 위에서의 압박이 분명히 올 거야. 구치소에서 최강민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모든 질문에 짧게 대답했고 때로는 옅은 웃음으로만 답했다. 비밀 공간에서의 그의 말이 강경위의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 틈을 찾기 위해 강경위는 다시 김민준을 불렀다. 청년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이번에는 더 용감하게 말했다. 민준 군. 강경위가 천천히 물었다. 그날 밤 외에 이상한 것을 보거나 들은 적 있나?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래층에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경위님. 기계 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사람이 울거나 괴로워하는 소리 같았어요. 전 야근하는 직원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점점 의심이 들었어요. 강경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왜 신고하지 않았지? 무서웠어요, 경위님. 최 셰프님은 주방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어요. 만약 제가 입을 열면 다음 희생자는 제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 진술에 몇몇 형사들은 서로를 쳐다보았다. 마치 모두가 숨을 참는 듯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강경위는 빠르게 메모했다. 민준의 진술은 일부 희생자들이 살해되기 전 살아있는 채로 억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뒷받침했다. 그날 밤 다시 특별회의가 열렸다. 이번에는 정보팀이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다. 지난 6개월 동안 에클라이 직원 5명이 공식적인 서류 없이 갑자기 그만뒀다. 그중 2명은 다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강경위는 깊은 목소리로 강조했다. 만약 그들도 희생자에 포함된다면 실제 숫자는 우리가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한서연 박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비밀 공간의 뼈 분석 결과 희생자는 10명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십 명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겁니다. 회의실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몇몇 대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다른 이들은 말없이 빠르게 메모했다. 본부 밖에서는 언론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다. 한 방송국은 서울의 실종 사건 급증에 대한 탐사 보도를 내보냈다. 에클라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고급 레스토랑의 그림자가 즉시 떠올랐다. 강경위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이 사건이 더 알려지면 사회적 공황에 올 수 있었다. 하지만 덮어둔다면 진실은 묻힐 것이었다.
그는 증거 보도 앞에 서서 여전히 중앙에 붙어 있는 이서아의 사진을 응시했다. 최강민의 말이 다시 울렸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의 직감은 최강민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서울은 그날 밤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도시의 불빛 뒤에서 거대한 비밀이 펼쳐지고 있었다. 경찰은 이제 단지 냉혹한 셰프 한 명과 마주하는 것이 아니었다. 여론, 언론, 그리고 아마도 더 넓은 네트워크와도 맞서야 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강경위는 깨달았다. 다음 단계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 그날 아침 강남경찰서 회의실은 다시 긴장된 얼굴들로 가득 찼다. 커다란 보도에는 잠재적 희생자 명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세 대학생 안도현, 에클라 근처 호텔 행사 후 실종된 27세 이벤트 기획사 직원 김리나, 그리고 갑자기 그만둔 후 돌아오지 않은 몇몇 레스토랑 직원들. 보도의 모든 붉은 선은 다시 한 점 최강민에게로 모였다. 하지만 강지훈 경위는 이 사건이 어두운 집착을 가진 셰프 한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수사가 깊어질수록 훨씬 더 위험한 다른 층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한 젊은 형사가 에클라 주방 노트북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보고했다. 주요 파일은 비어 있었지만 팀이 거의 삭제될 뻔한 숨겨진 폴더를 복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안에는 특별 메뉴를 제공받았던 VIP 손님 명단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공식 시스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름들은 명확했습니다. 20명이 넘습니다. 회의실은 갑자기 무거워졌다. 강경위가 물었다. 천천히 누구누구지? 형사는 망설이며 대답했다. 몇몇 대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1명, 그리고 심지어 현역 국회의원도 1명 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윤 총경은 즉시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말했다. 이것이 내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이다. 만약 정말로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있다면 에클라 사건은 더 이상 단순 범죄가 아니다. 이건 정치적, 경제적 권력과 관련된 문제다. 강경위는 주먹을 꽉 쥐며 강조했다. 그들이 누구든 정의를 받아야 할 희생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한편 여론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몇몇 온라인 매체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추측성 기사를 썼고 에클라 미스터리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강경위는 심지어 한 중견 기자로부터 단독 인터뷰 요청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는 거절했다.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공황이 확산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또한 너무 오래 덮어두는 것이 다른 쪽에게 움직일 기회를 주는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 법의학팀이 비밀 공간에서 나온 추가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유리병들 사이에서 희미한 붉은 잉크로 쓰인 작은 메모지가 발견되었다. 내용물은 날짜, 코드, 그리고 이니셜이었다. 한서연 박사는 이것을 주문장부로 해석했다. 그녀는 이 메모가 이전 발견물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일부 이니셜이 VIP 손님 명단의 이름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강경위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다. 이는 단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아마도 그 금지된 메뉴를 함께 즐긴 사람도 있었다는 뜻이었다. 다음 날 강경위는 몇몇 형사들과 함께 에클라의 식자재 공급업체 사무실을 방문했다. 거래 내역에서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은 몇몇 추가 물품 배송이 확인되었다. 목적지는 항상 같았다. 레스토랑 지하 창고. 한 나이든 배달원이 마침내 용기를 내어 말했다. 그는 자신이 배달하는 상자가 항상 무겁고 단단히 밀봉되어 있어 의심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때로는 이상한 냄새도 났다고 했다. 물어보면 관리자는 VIP 손님을 위한 특별 수입 재료라고만 했다. 그는 감히 항의하지 못했다. 그 증언은 최강민 외에 다른 누군가가 조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강화했다. 단지 주방 문제가 아니라 비밀스러운 유통망까지. 본부에서 긴급회의가 다시 열렸다. 윤 총경은 모두가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로 고위 관리가 연루되어 있다면 이 사건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팀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강경위는 굳은 얼굴로 증거보도를 응시했다. 그는 더 넓은 전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강민에게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의 뒤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을 밝혀내야 했다. 한서연 박사는 희생자를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시간은 적이었다. 구치소에서 새로운 발견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최강민은 그저 비스듬히 웃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나? 그가 강경위에게 말했다. 넌 이제 겨우 표면을 봤을 뿐이야.
진정으로 즐긴 자들은 아직 밖에 있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그들은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강경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이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서울은 여전히 불빛과 소음으로 분주했다. 하지만 도시의 번잡함 뒤에서 어둠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시작된 흔적은 유력 인사들, 관리, 기업가, 그리고 아마도 그 이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 집무실에 서서 증거보드에 붙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강경위는 이제 판돈이 희생자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식탁 뒤에 숨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맞서는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의 직감은 말했다. 위협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경찰 내부의 유출일 수도 있다고. 그날 오후 서울의 하늘은 잿빛이었다. 무거운 구름이 마치 경찰서 수사팀의 심정을 반영하는 듯 걸려 있었다. VIP 명단과 주문 기록이 발견된 후 강지훈 경위는 압박이 더욱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특별 사무실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다. 이전의 시끄러운 회의와는 달리 이번에는 핵심 팀원들만 참석했다. 강경위, 한서연 박사, 신뢰할 수 있는 두 젊은 형사, 그리고 윤총경. 그들 뒤에 증거보도는 이제 희생자 사진, 네트워크 도표,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한 유력 인사들의 이름으로 가득했다. 한 젊은 형사가 내부 서버에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보고했다. 경위님, 정체불명의 계정이 수사 파일에 접근한 후 외부로 복사해 갔습니다. 흔적은 명백히 본부 내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은 즉시 압박감으로 가득 찼다. 윤 총경은 침울한 얼굴로 강경위를 바라봤다. 그 말은 유출이 있었다는 뜻이군. 우리 사람 중 하나가 외부 세력에게 넘어갔어. 강경위는 긴 한숨을 내쉬며 굳은 턱으로 책상을 응시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서연 박사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덧붙였다. 매우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만약 내부 배신자가 있다면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으로 증인이 사라지거나 증거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한 젊은 여성이 창백한 얼굴로 경찰서에 찾아왔다. 이름은 유나, 24세. 그녀는 VIP 행사를 위해 에클라에서 임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저는 음료만 준비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최 셰프님이 중요한 손님을 위한 특별 메뉴가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한 접시가 6층 VIP 룸으로 옮겨지는 걸 봤어요. 계산서에는 기록이 없었고 전부 현금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거기서 일하는 걸 그만뒀어요. 강경위는 유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그날 밤 손님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나? 유나는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이름을 말하기는 무서워요, 경위님. 하지만 텔레비전에서 그 얼굴을 본 적이 있어요. 정치인이었어요. 그 증언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서로 눈빛만 교환했다. 강경위는 즉시 유나를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넣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신원은 비밀에 붙여지고 거처는 철저히 보호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다른 부서의 한 형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그의 차는 사거리에서 완전히 찌그러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수사 파일이 사라졌다. 강경위는 분노로 번뜩이는 눈으로 그 뉴스를 응시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그가 중얼거렸다. 그들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야. 윤 총경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경위, 조심하게. 자네가 고집 센 건 알지만 다음 목표가 되지 않도록 해. 강경위는 짧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물러서는 것은 선택지에 없었다. 정기신문 중 한 형사가 무심코 그 교통사고에 대해 최강민 앞에서 언급했다. 수감자는 비스듬히 웃었다. 벌써 사람을 잃기 시작했군. 내가 말했잖아. 이 게임은 너희가 이길 수 없다고. 너희는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야. 나는 그저 작은 요리사일 뿐 그들은 훨씬 더 위험해. 강경위는 도발에 넘어가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최강민이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말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현실에 가까웠다. 밖에서는 여론의 압박이 최고조에 달했다. 소셜미디어는 실종 사건과 관련된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루머로 가득했다.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경찰서에 찾아와 답을 요구했다. 기자들은 입구를 포위하고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며 소리쳤다. 본부 내부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 수사가 중앙에서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몇 간부들은 강경위팀의 속도를 늦추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강경위는 거절했다. 모든 희생자에게는 진실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습니다. 지금 멈추면 우리도 눈을 감는 셈입니다. 한소연 박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네가 옳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걸 끝내려면 너도 살아있어야 해. 무모하게 굴지 마. 그날 밤 강경위는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 증거 보드는 빽빽했다. 이서아, 안도현, 김리나의 사진, 뼈조각, VIP 명단, 그리고 윤아의 증언,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퍼즐 조각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으로 그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어둠 뒤에는 단 하나의 확실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실은 비록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일지라도 밝혀져야만 했다.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차가운 공기가 강지훈 경위의 집무실 안까지 파고들었다. 증거보드 위 희생자들의 사진은 마치 답을 요구하듯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바늘이 밤 10시를 가리키자 그의 책상 위 특수전화가 울렸다. 그가 신뢰하는 정보원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다. 유출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내부의 누군가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외부로 파일 사본을 넘겼습니다. 흔적은 명백히 경찰청 내부망에서 시작됐습니다. 강경위는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끼며 일어섰다. 그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다. 하지만 건너편의 대답은 마지막 흔적이 본부의 한 간부를 향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배신자는 그들 중에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전해졌다. 윤아를 안전가옥으로 이송하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정체불명의 차량에 들이받쳤다. 운전하던 경호원은 즉사했다. 윤아는 간신히 뛰어내려 목숨을 건졌다. 그녀는 온몸을 심하게 떨며 경찰서에 도착했다. 끊어지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더 이상 안전가옥에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제가 경찰과 함께 있다는 걸 알아요. 강경위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윤아의 목숨이 정말로 벼랑 끝에 몰렸음을 깨달았다. 본부에서 윤 총경이 강경위를 불렀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그는 중앙에서 대중의 공황을 막기 위해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경위는 거절했다. 그는 멈추는 것은 범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윤 총경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만약 강경위가 계속 나아간다면 그 대가는 경력뿐만 아니라 목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본부를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터실의 컴퓨터 한 대가 갑자기 불에 탔다. 불은 진화되었지만 저장 장치의 모든 내용이 사라졌다. 기술자들은 깔끔하게 잘린 케이블을 발견했다. 명백히 합선이 아니었다. 강경위는 타버린 화면을 굳은 턱으로 응시했다. 그는 더 이상 증거를 내부 시스템에 보관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한서연 박사도 동의했다. 그녀는 물리적 백업을 만들어 그들이 협력했던 대학 연구실에 보관하겠다고 했다. 그날 밤 강경위는 다시 구치소에서 최강민을 신문했다. 수감자는 조용히 앉아 비스듬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강경위가 윤아에게 일어난 사건과 데이터 유출에 대해 언급하자 최강민은 짧게 말했다. 그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어. 그 간단한 문장은 좁은 공간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강경위는 최강민이 의도적으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한편 윤아는 점점 더 두려워했다. 고속도로 사건, 다음 날 밤 그녀는 안전가옥 방문 아래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붉은 잉크로 쓰여 있었다. 입 다물어. 아니면 그들처럼 될 거야. 강경위가 그 메시지를 읽었을 때 그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들의 적은 대담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어디를 공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강경위는 즉시 윤 총경과 한 박사를 불렀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들은 안팎으로 공격받고 있었다. 이제는 반격할 때였다. 윤 총경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다. 정말로 반격하고 싶다면 강경위는 범죄자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서 있는 같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과도 마주할 준비를 해야 할 거야. 강경위는 대답하지 않고 결의에 찬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밤은 깊어갔다. 본부 창밖으로 서울은 비에 젖은 도시의 불빛으로 반짝였다. 강경위는 자신의 방에서 나와 길을 마주한 작은 베란다에 섰다. 차량 소리가 세찬 빗소리와 섞였지만 그에게는
위협의 속삭임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는 나오기 전 증거보드에 새로 붙인 윤아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 아래에는 붉은 잉크로 한 단어가 쓰여 있었다. 열쇠. 그는 윤아의 안전이 이 어두운 장막을 걷어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외부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에 있는 적과도 마주해야만 했다. 그날 아침 서울은 전날 밤에 비가 남긴 흔적으로 여전히 뒤덮여 있었다. 도로는 미끄럽게 빛났고 하늘은 마치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비밀을 품고 있는 듯 어두웠다. 강남경찰서 내부의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강지훈 경위는 방금 중앙부처에서 온 2명의 사절이 에클라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직접 지휘부를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받았다. 강 경위가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윤 총경이 이미 깔끔한 정장을 입은 2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시선은 압박으로 가득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그들은 수사가 특정 인물들이 연루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라고 전했다. 강 경위는 강하게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윤 총경은 그에게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짧은 회의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그리고 손님들이 떠난 후 윤 총경은 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은 누구든 제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어. 조심하게 강경위. 강경위는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대답했다. 만약 진실이 제 경력과 맞바꿔야 한다면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편 윤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녀가 머물던 첫 번째 안전가옥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시설은 부족했고 접근 경로가 너무 쉽게 추적되었다. 한서연 박사는 윤아가 밤에 자주 깨어난다고 보고했다. VIP 룸과 웃고 있는 최강민의 얼굴에 대한 악몽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강경위는 그녀를 즉시 도시외곽에 더 외진 새 장소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윤아를 호송하던 작은 행렬은 의문의 오토바이에게 미행당했지만 대체 도로로 방향을 틀어 간신히 피했다. 비록 무사했지만 윤아는 더욱 두려워했다. 새 장소에 도착하자 그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자신의 손을 쥐어짰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말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매일 밤 그들이 웃는 소리가 들려요. 무서워요, 경위님. 강경위는 다가가 부드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은 용감해요, 윤아 씨. 당신 없이는 진실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가 버티는 이유입니다. 그날 오후 본부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강경위가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자주 신뢰했던 젊은 형사 이진우가 개인 가방에 비밀 파일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었다. 조사받자 그는 단지 백업을 저장하고 싶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디지털 흔적은 그가 암호화된 이메일 주소로 그것을 보내려 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신문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압박 속에서 이진우는 마침내 외부에서 그에게 연락해 돈과 보호를 약속했다고 자백했다. 그는 자신이 유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했다. 이미 매수된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 자백에 팀 전체가 침묵했다. 강경위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이고 배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가 자주 회의에 데려갔던 이진우와 같은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심각한 타격이었다. 그날 밤 강경위는 구치소를 방문했다. 최강민은 창살 뒤에 앉아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는 말했다. 결국 알게 됐군. 그들은 내 고객일 뿐만 아니라 내 보호자이기도 해. 그들이 자유로운 한 너는 네 무덤을 파고 있을 뿐이야. 강경위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네가 말을 많이 할수록 이 진실이 정말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는 더 명확해져. 최강민은 마치 게임을 즐기는 듯 가볍게 웃을 뿐이었다. 밖에서는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다. 온라인 매체는 날카로운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경찰이 보호하는 여성 증인이 있다는 루머가 퍼졌다. 강경위는 분노했다. 그것은 다시 유출이 발생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한서연 박사가 진지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왔다. 만약 윤아 씨에 대한 정보가 계속 새어나간다면 그녀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경호를 강화하고 모든 틈을 막아야 합니다. 강경위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다. 밤은 깊어갔다. 강경위는 어두컴컴한 자료실에 홀로 걸어갔다. 머리 위 형광등이 약하게 깜빡였다. 그는 붉은 선과 희생자 사진으로 가득 찬 커다란 지도를 응시했다. 밤에 남은 빗소리가 지붕에서 떨어지며 전기 소음과 섞였다. 머릿속에는 경고하는 윤 총경의 목소리, 두려워하는 윤아의 울음소리, 그리고 냉소적인 최강민의 웃음소리가 울렸다.
그는 거대한 폭풍이 눈앞에 있음을 깨달았다. 질문은 단 하나였다. 누가 살아남고 누가 희생될 것인가? 도시 외곽의 밤은 고요했다. 비가 남긴 축축한 바람 사이로 귀뚜라미 소리만 들렸다. 이제 유나의 마지막 안전가옥이 된 소박한 집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 서 있었다. 이 위치는 가장 비밀스럽다고 여겨져 선택되었고 심지어 경찰 내부 시스템에도 기록되지 않았다. 4명의 경관이 각 모퉁이에서 경계를 섰다. 무기는 준비되었다. 한서연 박사는 거실에서 간단한 의료 장비를 준비했고 강경희는 문 잠금 장치, 환풍구, 심지어 주방 지붕까지 순찰하며 확인했다. 이진우의 배신이 드러난 이후 그는 한 박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차 한 잔으로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창문을 떠나지 않았다. 마치 밖의 어둠이 언제든 뚫고 들어올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밤 11시경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한 경관이 마당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15분 후 집의 전기가 갑자기 나갔다. 모든 불이 꺼지고 짙은 어둠만 남았다. 유나는 작게 비명을 질렀다. 한 박사가 황급히 그녀를 껴안았다. 강경희는 즉시 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빠르게 명령했다. 방어 진영 유지, 혼자 움직이지 마. 곧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젖은 땅 위를 달리는 소리. 검은 그림자가 창문을 스쳐 지나갔다. 첫 번째 총성이 고요함을 깼다. 유리가 심하게 흔들렸다. 경관들이 응사했고 총알이 오갔다. 하지만 무전기가 갑자기 먹통이 되었다. 신호가 전파 방해 장치에 의해 차단된 것이다. 강경희는 이 공격이 조직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유나를 안쪽 방으로 끌어당겨 강철 캐비닛 뒤에 숨으라고 명령했다. 여기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지 마. 그가 말했다. 유나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다. 전투는 약 10분간 계속되었다. 2명의 공격자가 제압되었다. 하지만 나머지는 통신 두절로 인한 혼란을 틈타 도주했다. 마당은 진흙투성이 발자국과 자동차 타이어 자국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빠르고 깔끔하게 움직였다. 강경희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이번 적이 훨씬 더 훈련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온라인 매체는 이미 안전가옥 습격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다. 선정적인 제목들이 휴대폰 화면을 장식했다. 경찰의 미스터리 증인, 비밀 장소에서 공격당하다. 강경희는 분노했다. 어떻게 그런 세부 사항이 다시 누군가 유출하지 않고서야 언론에까지 도달할 수 있단 말인가. 윤 총경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윤 총경의 얼굴은 지쳤고 잠 부족으로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강경희, 중앙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 그들은 유나를 도시 밖으로 옮기라고 하네. 그게 더 안전할 거라고. 강경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총경님. 고속도로와 도시 외곽 접근로는 너무 쉽게 감시당합니다. 지금 그녀를 옮기는 것은 그들에게 그녀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모으면서 여기서 버티는 것이 낫습니다. 윤 총경은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게 될 거야. 같은 시각 한서연 박사가 새로운 발견을 가지고 왔다. 확보된 이진우의 노트북에서 암호화된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여러분이 내용은 한 국회의원과 관련된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라는 명확한 지시를 담고 있었다. 그 이름에 회의실은 즉시 고요해졌다. 그는 평범한 정치인이 아니었다. 고급 레스토랑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강경희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정말 이건 최강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 훨씬 더 높은 곳의 네트워크야. 유나는 점점 더 약해졌다. 다음 날 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방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입술이 떨렸다. 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한 박사님, 그들은 제가 어디에 숨든 찾아낼 거예요. 한 박사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속삭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지켜줄 거예요. 구치소에서 최강민은 공격 소식을 들었다. 강경희가 찾아오자 그는 그저 비스듬히 웃었다. 봤지? 네가 세운 벽조차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뿐이었지만 그 짧은 문장은 충분히 날카로웠다. 강경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중앙에서의 전화가 끊임없이 걸려왔다. 동료들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강경희가 다른 곳으로 전출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는 그 소식이 최강민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고 그 용의자는 분명히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가 멀어질수록 강경희의 결의는 더욱 굳어졌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안전가옥의 임시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벽은 메모와 사진으로 가득했다. 그는 붉은 펜을 들어 새로 드러난 국회의원의 이름을 증거보드 중앙에 썼다. 그 이름 주위에 큰 원이 그려졌고 최강민의 사진, 에클라 레스토랑, 그리고 다른 관리 및 기업가들에게로 뻗어나가는 붉은 선들과 연결되었다. 강경위는 그 보드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이것이 진정한 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 어두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윤아가 살아남아 증언하게 하는 것이었다. 환풍구에서 들어온 밤바람이 젖은 흙냄새를 실어왔다. 마음속으로 강경위는 속삭였다. 다음 전투는 쉽지 않겠지만 그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서울은 뜨거웠고 태양은 무자비하게 높이 걸려 있었다. 강남경찰서 내부는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강지훈 경위는 방금 중앙에서 온 공식 메모를 받았다. 그는 에클라 사건 수사에서 제외되었다. 이유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달콤한 말로 포장되어 있었다. 하지만 강경위는 그 진짜 의미를 알았다. 이것은 중립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침묵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는 복도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그 종이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한서연 박사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다. 정말이에요? 강경위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를 참느라 떨리고 있었다. 한 박사는 침을 삼키고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경위님이 빠지면 누가 윤아 씨를 지키죠? 강경위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만약 그들이 내가 물러설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틀렸어. 윤아 씨가 숨 쉬는 한 나는 그녀 곁에 있을 거야. 그때 윤아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다. 안전가옥에서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모든 그림자가 그녀를 두렵게 했다. 한 박사는 윤아가 꿈과 현실을 구분하기 어려워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창밖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봤다고 해요. 마당은 비어 있었는데도요. 한 박사가 말했다. 강경위는 자신의 머리를 쥐었다. 적은 무기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증인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그날 오후 경비교대로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 검은색 밴 한 대가 길끝에 멈췄다. 깔끔한 옷차림의 세 남자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내렸다. 그들은 중앙에서 왔다고 주장하며 윤아의 보호를 인수하라는 명령서를 보여주었다. 마침 그 집에 있던 강경위는 즉시 의심했다. 정말로 중앙에서 왔다면 왜 공식적인 호의도 없이 3명만 왔지? 그가 차갑게 물었다. 한 남자가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충분한 권한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되었다. 한 박사는 재빨리 윤 총경에게 전화로 연락했다. 몇 초 후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윤 총경님이 오늘 밤에는 어떤 명령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강경위는 세 남자를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말없이 물러났다. 벤의 타이어가 좁은 길을 떠나며 짙은 먼지를 남기고 끽 소리를 냈다. 한 박사는 이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윤아를 끌어안았다. 저건 공식 절차가 아니었어요. 한 박사가 속삭였다. 강경위가 덧붙였다. 위장된 납치 시도였어. 가짜 인수 시도 소식은 어찌된 일인지 다시 유출되었다. 그날 밤 몇몇 온라인 매체는 추측성 기사를 썼다. 안전가옥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대중은 소란스러웠다. 경찰의 무능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것이 조작된 드라마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 외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한편 조직 내부에서는 많은 동료들이 강경위를 피하기 시작했다. 윤 총경이 그를 사무실로 불렀다.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얼굴은 지쳐 있었다. 강경위, 내가 막아보려고 했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중앙에서는 정말로 자네가 이 사건에서 빠지길 원해. 강경위는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제복을 입든 안 입든 윤아 씨를 계속 지킬 겁니다. 윤 총경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속삭였다. 조심하게. 그들은 자네를 경력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파괴할 수 있어. 그날 밤 강경위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최강민은 비스듬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경위를 보자마자 그는 짧게 말했다. 너는 그림자와 싸우고 있어. 그림자는 이길 수 없어. 강경위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림자는 해가 뜨면 사라지지. 네 시간도 곧 끝날 거라는 걸 잊었나. 최강민은 그저 가볍게 웃을 뿐이었다. 한편 한서연 박사는 이진우의 노트북에서 추가 파일을 여는 데 성공했다. 내용은 금융거래 목록이었다. 한 자선재단의 이름이 나타났지만
돈은 해외의 익명 계좌로 흘러가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저명한 국회의원 한 명의 이름이 정기 후원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의원은 서울의 고급 레스토랑 네트워크와 가까운 것으로 유명했다. 강경위는 굳은 턱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럼 정말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었어. 거대한 음모야. 유나는 그 대화를 듣고 울었다. 저는 결코 법정에 서지 못할 거예요. 그 전에 저를 죽일 거예요. 한 박사는 그녀를 꼭 껴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멈추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강경위가 덧붙였다.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들은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깊은 밤, 강경위는 안정가옥의 작은 방에 있었다. 그의 앞에는 나무 책상과 희미한 램프뿐이었다. 그는 수첩을 펴고 손으로 글을 썼다. 모든 줄은 사건의 요약이었다. 이름들, 날짜, 거래, 증거, 모든 것이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그는 짧은 메시지를 썼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는 법정에 도착해야 한다. 유나는 보호받아야 한다. 그는 그 메모를 갈색 봉투에 넣고 붉은 잉크로 표시한 후 잠들기 전 한 박사에게 건넸다. 내가 사라지면 뭘 해야 할지 알지. 그가 조용히 말했다. 밖에 서울 하늘은 별 없이 어두웠지만 강경위의 마음속에는 결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더 궁지에 몰리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어둠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빛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날 밤 서울은 마치 숨을 참고 있는 듯했다. 차가운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검은 구름이 달을 가렸다. 안전가옥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었다. 유나는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너무 자주 울어 부어 있었다. 한서연 박사는 약과 의료 기록을 다시 확인하며 분주했다. 공중에 매달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었다. 잠 부족으로 눈이 충혈된 강경위는 창가에 서서 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마치 다음 위험이 어느 방향에서 올지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중앙요원을 위장한 납치 시도 이후 강경위는 그들의 움직임이 이미 익혔다고 확신했다. 적은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 총경과의 연락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정치적 압박이 모든 통로를 막았고 몇몇 동료들은 심지어 강경위를 피하기 시작했다. 오직 한 박사만이 여전히 그의 곁에 서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차량 엔진 소리가 다가왔다.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였다. 강경위는 총을 움켜쥐고 한 박사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유나는 흐느꼈다. 한 박사가 황급히 진정시켰다. 진정해요. 당황하지 마세요. 커튼 틈으로 강경위는 두 대의 검은색 SUV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멈추는 것을 보았다. 문이 열렸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 6명 이상이 내렸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자동 소총을 손에 들고 있었다. 대규모 공격이야. 강경위가 중얼거렸다. 그는 즉시 유나를 주방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지하실로 끌어당겼다. 여기 있어. 나나 한 박사가 올 때까지 나오지 마. 그가 말했다. 유나는 그의 팔을 잡았다.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강경위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강경위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오겠다고 약속할게. 첫 번째 총성이 고요함을 깼다.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문이 심하게 흔들렸다. 강경위와 아직 남아있던 2명의 경관이 응사했다. 총소리가 오갔다. 화약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한 박사는 몸을 낮게 유지하며 지하실 입구를 보호하려 애썼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하나씩 집의 바리케이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혼란 속에서 강경위는 무언가를 깨달았다. 공격자 중 한 명이 특수 표식이 있는 경찰 재킷을 입고 있었다. 그의 부대원만이 가진 표식이었다. 강경위는 잠시 멍해졌다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배신자가 우리 중에 있었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정말로 그랬다. 안전가옥을 지키고 있어야 할 경관 중 한 명이 갑자기 돌아서서 강경위에게 총을 겨눴다. 죄송합니다, 경위님.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더 강합니다. 강경위는 옆으로 뛰어 피했다. 총알이 그의 머리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재빨리 응사하여 배신자를 쓰러뜨렸다. 한 박사가 비명을 질렀다. 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강경위는 이를 갈았다. 더 이상 시간이 없어. 나가야 해. 멀리서 희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윤 총경이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지원군을 보낸 모양이었다. 하지만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적은 이미 집 안으로 진입했다. 그들 중 한 명이 주방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윤아가 숨어있는 지하실에 거의 다다랐다. 한 박사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막았다. 한편 강경위는 달려가 그 공격자를 총 개머리판으로 후려쳤다. 근접전은 잔혹하게 벌어졌다. 강경위의 관자놀이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문이 마침내 부서졌을 때 강경위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국회의원을 엮을 수 있는 거래 증거가 담긴 USB와 지하실에서 두려움에 떨며 숨어있는 윤아. 적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한 박사가 소리쳤다. 강경위님, 그들이 도착했어요. 순간 세상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강경위는 그 USB를 바라보다가 희망에 찬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윤아를 보았다. 그는 둘 다를 동시에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그가 증거를 가지고 나가면 윤아는 남겨질 수 있었다. 만약 그가 윤아를 구하는 데만 집중하면 증거는 사라질 수 있었다. 큰 충격음이 벽을 부수고 먼지가 흩날렸다. 강경위는 이를 악물고 결정을 내렸다. 그는 USB를 갈색 봉투에 넣고 한 박사의 재킷안에 밀어 넣었다. 내가 실패하면 이걸 가지고 나가. 그들이 진실을 파괴하게 두지 마. 그가 속삭였다. 한 박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그를 바라봤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강경위는 윤아를 지하실에서 끌어냈다. 나를 따라와. 내 손 놓지 마. 그들은 연기를 뚫고 총격 사이를 숙이며 나아갔다. 총알이 귓가를 스치고 벽이 흔들렸다. 하지만 강경위는 계속해서 윤아를 이끌고 거의 무너진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뒷마당에서 그들은 두 명의 공격자와 정면으로 마주쳤다. 강경위는 윤아를 땅으로 밀치고는 사력을 다해 싸웠다. 한 명의 상대는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다른 한 명이 윤아를 향해 정확히 총을 겨눴다. 찰나의 순간 강경위는 앞으로 몸을 던져 윤아의 몸을 가렸다. 총성이 울리고 강경위의 몸이 튕겨나갔다. 경찰 사이렌이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다. 지원 부대가 들이닥쳤다. 총소리는 지휘관의 외침으로 바뀌었다. 공격자들은 후퇴했다. 몇 명은 붙잡혔다. 나머지는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한 박사가 달려왔다. 얼굴은 공황으로 가득했다. 윤아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강경위의 몸을 끌어안고 땅에서 흐느꼈다. 강경위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강경위는 남은 힘을 다해 눈을 떴다. 윤아와 한 박사를 바라봤다.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당신들이 계속해야 해. 그들이 이기게 두지 마. 그 후 그의 눈은 서서히 감겼다. 서울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오직 사이렌 소리와 울음소리만 남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서 강경위의 결정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윤아의 생명을 구하기로 선택했다. 폭풍은 이제 막 정점에 도달했고 내일은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2024년 초 서울 법원 청사 마당에 이슬비가 내렸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일부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고 일부는 호기심 많은 일반 시민들이었다. 그날 에클라 사건의 첫 공판이 마침내 열렸다. 그 호화로운 레스토랑의 이름은 이제 어둠의 상징으로 변해 있었다. 화려함과 야만성의 경계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사회에 일깨워준 상처였다. 법정안은 조용하고 긴장감이 흘렀다. 윤아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이전보다 눈빛은 더 단호했다. 한서연 박사가 그녀 곁에 앉아 힘을 주었다. 판사와 검사 앞에서 윤아는 자신이 겪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공포로 가득했던 밤들, 레스토랑의 지하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얼굴까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모든 단어는 명확하게 나왔다. 제가 오늘 살아있는 것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경찰관 덕분입니다. 그녀가 강경위가 앉아 있어야 할 빈 의자를 잠시 돌아보며 말했다. 그 의자는 등받이에 작은 검은 리본이 달린 채 비워져 있었다. 강경위는 총상에서 회복되지 못해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그 법정 안에서 울려 퍼지며 대체할 수 없는 그림자가 되었다. 검사는 한 박사가 구해낸 USB 증거를 열었다. 대형 화면에 거래 데이터와 주요 인물들의 이름이 표시되었다. 그 일련의 증거는 범죄 네트워크와 이전에 건드릴 수 없었던 한 국회의원을 직접적으로 연결했다. 법정은 술렁였다. 이름이 불린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언론의 카메라는 그들의 얼굴을 명확히 포착했다. 판사가 그 정치인과 기업가 용의자들을 임시 구속하기로 결정했을 때
건물 밖의 분위기는 폭발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안도의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그들은 피와 눈물로 가득한 길이었지만 마침내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한 박사는 유나의 손을 꼭 쥐었다 해냈어요. 강경희님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유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뺨 위로 눈물을 흘렸다. 제가 해낸 게 아니에요, 한 박사님. 우리 모두, 그리고 특히 그분이 해낸 거예요. 며칠 후 한 박사와 유나는 병원을 방문했다. 강경희는 여전히 누워 있었지만 눈은 천천히 뜨여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자 유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강경희의 손을 잡았다. 경희님, 재판이 시작됐어요. 증거도 채택됐고요. 그들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요. 강경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목소리는 쉬어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잘 됐군. 당신들이 해낼 줄 알았어. 한 박사는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강경희는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들이 진실을 침묵시키게 두지 마. 진실은 한 번 태어나면 다시 죽일 수 없으니까. 병원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구름을 뚫고 들어왔다. 서울은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분주했다. 하지만 그 세 사람에게 그날은 다르게 느껴졌다. 그들은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처리해야 할 네트워크의 잔당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붙여진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자신에게 하듯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삶은 때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어둠 속으로 우리를 데려가. 하지만 항상 빛을 밝히려는 용감한 사람이 있어. 그리고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에클라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화려함이 파멸을 숨길 수 있다는 것, 권력이 침묵을 살 수는 있지만 영원히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의 삶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형량은 정해질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것이다. 시간이 그것이 무성하게 자랄지 아니면 다시 그림자에 의해 억압될지를 증명할 것이다. 강경희, 한 박사, 그리고 유나에게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정직하게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 있는 한 그 그림자는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